네, 앞서 저희드린 대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 또 그 밖의 이슈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이제 내일 오전 열리게 되는데 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인지 또 서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포토라인은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포토라인이 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입구 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것은 맞는데 네. 과연 거기에 서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뭐 지난 그 10월 23일 같은 경우에 그 정경심 교수는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반대로 이제 SNS에서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입장을 대변을 뭐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포토라인에서도 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이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국에는 여론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을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혐의를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영장이 청구된 혐의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17년에 금융위 이제 국장이었습니다. 이 국장 시절 당시에 비리 혐의가 첩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관해서 감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감찰과 관련해서 중단이 되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부당하게 중단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좀 권리 남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것이 만약에 감찰에 의해서 비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 이제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해도 됐어야 될 것이고 금융위에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 통지를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절차에 맞게 통지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뭐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지만은 뭐 강제 수사권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이제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네.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 직권남용의 고의라는 것은 판단의 그냥 정무적 판단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이 비리 혐의를 민정수석실에서 당시에 알 수 있었다라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적극적으로 중단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관련자들의 진술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디지털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뭐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다든지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복원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증거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두 차례 검찰 조사할 때 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유지를 할까요? 예, 당연히 지금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감찰 자체를 중단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단지 이것이 비리에 근거가 약했고, 그러니까 첩보에 근거가 약했고, 다만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뭐 별다른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을 계속해서 아마 동일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착오라든지 뭐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알 수가 있었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다른 의도 때문에 이 부분 감찰을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 어떤 점을 좀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이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지 그리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것이고 또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청구가 발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인다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속을 하게 되면 이제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여권 인사들도 좀 계속해서 같은 이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지금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의 소명을 법원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받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자들의 경우에도 조금 불리한 고지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도 없고 영장이 인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유죄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다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론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불법 사찰 의혹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배경 때문에 주장까지 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무현 재단 주거래 계좌 은행이 있는데 이 계좌를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가족 계좌도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왜 본인의 계좌라든지 아니면 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본 것인지 이와 관련한 공개적인 질의를 하고 싶다. 의도가 무엇인지, 뭐 적법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관한 뭐 공개 질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공론화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을 했다고요. 예, 유시민 사장이 방송에서 네. 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결국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을 어느 정도 구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네. 또 이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시장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또 본인이 직접 취재했는데 그런 건 일절 없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검찰과 진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관계자가 출입 기자단의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예. 있고 이 의견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조금 더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검찰이 어제 울산경찰청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 지능범죄수사대가 당시에 그 수사 첩보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능범죄수사대 그리고 정보과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당시 수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기존 수사팀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울산 남부서 지능팀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도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검찰청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확실히 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했을 경우에는 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수색 영장에 이제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수석도 결국 검찰 수사를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금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이 경선을 했었던 이제 상대가 있는데 이 경선 상대에 대해서 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고배 총영사 자리를 제한하겠다 이런 예.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까지 지금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뭐 하명 수사로 인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혐의자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명 수사 관련 첩보를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혐의가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또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 수첩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선거 당시에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뭐 그런 내용들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들어있다 보니까는 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선거에 관련해서도 좀 개입한 것이 아니냐.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단초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같은 수첩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뭐 송 부시장은 뭐 단순히 뭐 그냥 메모를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첩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에서 굉장히 스모킹 건이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증거로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국에 대법원에서는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을 메모한 부분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었습니다. 다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부만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는데 네. 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수첩이 나왔고 본인은 이것이 뭐 메모이고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 객관적인 사실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사실을 메모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전 대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 인정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단초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송 부시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에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 지금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가 이 송 부시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던 당시에 갑자기 검찰에서 증거를 하나를 제시했는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녹취록은 송 부시장과 손 시장, 그 시장 간의 그 통화 내용 녹취록이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검찰에서 불법으로 감청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냐. 불법 감청이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적법하게 이것이 얻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검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통화 내용 자체가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 휴대폰이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휴대폰에 녹음이 됐는데 그 파일을 검찰에서 얻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의 휴대폰에 녹음이 된 이 제3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과연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재판에서 어느 정도 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송 네. 부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증거인멸
인신소멸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조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검찰이든 이 송부시장 쪽이든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1000일째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최장기간 수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25일 기준으로 이제 1000일 수감이 되는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노태우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751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350일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000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뭐 사면이라든지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면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원수가 뭐 특정 뭐 범죄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범죄인을 사면을 해주는 것인데 이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기결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뭐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이 있는 기결수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건, 뭐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라든지 국정농단 사건 이것이 다 지금 항소심에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할 것인지는 조금 여지를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또 이 재판 자체가 빨리 끝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형 집행 정지라고 해서 이 형을 계속 집행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인도적 차원에서 너무 감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도 형 집행정지를 2차례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네. 또 이번에 이제 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과연 받아들여질지 이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럼 됩니다. 이제 사면의 가능성 이제 형이 일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야지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뭐 다른 어떤 석방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이미 지금 징역을 선고받은 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은 25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죄가 갑자기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또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면이라든지 형 집행정지가 아닌 이상은 네네. 결국에 구속에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1월이나 2월에 만약에 사면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1월 15일에 처음으로 첫 기일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정도의 판결이 선고가 될 텐데 그렇다면 1월, 2월 사면에는 일단은 기결수가 되어야 사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